1818년 전라도 강진 다산 정약용은 18년째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주교도라는 낙인, 영모에 가담했다는 모함, 그 결과 형제들은 죽고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억울했습니까? 당연히 억울했습니다. 세상에 호소하고 싶었습니까? 당연히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산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외치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냉정합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자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불행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불행한데 나는 그래도 괜찮네. 이것이 인간 본성의 민낯입니다.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자녀의 실패를 털어놓으면 사람들은 우리 애는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안도합니다. 당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쩌지 하며 거리를 둡니다. 당신이 건강 문제를 반복하면 사람들은 또 그 얘기야 하며 피곤해합니다. 당신은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주거리를 얻었습니다. 노년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무장해제입니다. 그런데 다산은 달랐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았습니다.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그가 남긴 것은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500여 권에 달하는 저술이었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가문의 아픔을 밖으로 하소연하지 마라. 그것은 남들에게 안주거리를 제공하는 일일 뿐이다. 천하 만물 가운데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병세에 매몰되어 나를 잃지 마라. 진한 꽃을 흔들어 향기를 찾으려 하지 마라. 어제의 나를 뽐내는 자는 오늘이 죽은 자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어떻게 나를 지키는 무기가 되는지, 침묵이 어떻게 품격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지. 이제 우리는 다산의 편지를 통해 노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침묵의 영역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무엇을 숨겨야 하는가? 무엇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가? 왜 침묵이 당신에게 이익인가? 이것은 위로의 시간이 아닙니다. 생존의 전략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산이 18년의 고립 속에서 발견한 그 서늘한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하십시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아들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가문의 아픔을 밖으로 하소연하지 마라. 그것은 남들에게 안주거리를 제공하는 일일 뿐이다. 18년 유배 기간 동안 그의 가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형제들은 죽고 재산은 몰수되고 일가 친척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단 한 번도 이 치욕을 세상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전략이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이혼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밤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랜 친구를 만납니다. 커피를 앞에 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사실은 우리 애가 요즘. 그 순간 상대방의 눈빛을 관찰해 보십시오. 동정입니까? 아닙니다.
안도감입니다. 우리 애는 아니라서 다행이야.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샤덴프로이데라 부릅니다. 쉽게 풀어보면 타인의 불행을 통해 느끼는 은밀한 쾌감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위로받고 싶었지만 상대방은 당신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평범함을 확인하며 안도하고 있습니다. 더 잔인한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당신이 내뱉은 자녀의 실패담은 그날 저녁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전달됩니다. 있잖아. 오늘 만난 친구 얘기 들어봐. 그 집 아들이 다음 날 동네 카페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됩니다. 들었어? 그 집 며느리가? 일주일 후 학부모 모임에서 수군거림이 됩니다. 친척 단톡방에서 화제가 됩니다. 당신이 내뱉은 그 한마디는 이제 가십의 재료가 되어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곳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나귀는 자녀가 다시 일어서려 할 때 발목을 잡습니다. 아, 그 사람. 예전에 이혼했던 그 사람이지? 저 집 아들 사업 망한 적 있잖아. 실패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소문은 영구적입니다. 그렇다면 침묵하십시오. 단순히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부모의 침묵은 자녀의 실패를 가십으로부터 격리하는 유일한 방역망입니다. 당신이 입을 다무는 순간 소문은 확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짐작할 수 있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함부로 퍼뜨리지 못합니다. 저 집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이 정도의 불확실성은 소문의 전파력을 약화시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침묵하는 부모는 신비롭습니다. 저 집도 분명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말이 없네. 저렇게 조용히 견디는 걸 보니 대단하네. 이 신비로움이 당신을 품격 있는 어른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위기를 조용히 관리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반대로 자녀 이야기를 늘어놓는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저분 또 자식 얘기하시네. 만날 때마다 푸념만 하시니까 부담스러워.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발언권은 약해집니다. 당신의 조언은 더 이상 경청받지 못합니다.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침묵은 당신의 사회적 자본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힘들더라도 가슴에 품은 뜻을 꺾지 말라. 하지만 억울함을 세상에 호소하지는 말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소연은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존엄을 잃는 일임을. 당신이 자녀의 실패를 입 밖에 내는 순간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자녀의 미래에 낙인이 찍힙니다. 둘째, 당신의 현재에서 존경이 사라집니다. 내 입술을 닫는 것은 자녀의 미래를 타인의 가십으로부터 격리하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입니다. 자녀가 넘어졌다면 조용히 손을 잡아주십시오. 세상에 알리지 말고 묵묵히 일으켜 세우십시오. 오늘 당신이 삼킨 그 한마디가 내일 자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조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나 가난을 증명하려 드는 순간 사람들은 자네를 차별하기 시작할 것이네. 유배 생활 18년. 다산의 경제적 처지는 비참했습니다. 관직을 잃었고 재산은 몰수되었고
생계는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경제적 어려움을 세상에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발언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은 인격의 옷입니다. 당신이 요즘 생활이 어렵다고 털어놓는 순간 상대방의 눈빛을 관찰해 보십시오. 변합니다. 미묘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동정입니까? 아닙니다. 경계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계산이 즉각 시작됩니다. 혹시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이 사람한테 밥 사주자고 하면 부담스럽겠는걸. 다음부터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사람들은 도울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피할 구실을 찾습니다. 더 잔인한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당신이 경제적 곤궁을 토로하는 순간 당신의 조언은 가치를 잃습니다. 모임에서 의견을 제시해도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말은 들을 필요 없어. 돈도 없으면서 무슨. 당신의 지혜는 가난한 자의 넋두리로 격화됩니다. 당신의 경험은 실패한 자의 변명으로 치부됩니다. 당신의 존재는 동정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발언권을 잃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에 초대받지 못합니다. 저 사람 형편이 안 좋으니 부담 줄까봐.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조언을 왜 들어? 점점 관계에서 소외됩니다. 만날 때마다 우울한 이야기만 하니까. 결국 하소연을 통해 얻고자 했던 위로는커녕 더 깊은 고립만 얻게 됩니다. 그러니 침묵하십시오.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발언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경제력과 발언권은 비례합니다. 이것은 불공정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없어도 발언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침묵입니다. 당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의 경제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짐작할 수는 있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함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판단하지 못하면 차별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신비롭습니다. 저 분은 형편이 어떨까? 말이 없으니 알 수가 없네. 이 불확실성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을 가난한 사람으로 단정 짓지 못하고 대신 과묵한 사람 또는 사생활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침묵은 당신에게 다른 자본을 만들어줍니다. 경제적 자본은 없어도 사회적 자본은 만들 수 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정돈된 언어, 차분한 태도. 이것들은 돈이 아니라 절제에서 나옵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말수를 줄이십시오. 형편이 어려울수록 태도를 단정히 하십시오. 형편이 어려울수록 언어를 정제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내면의 불을 봅니다. 경제적 상태가 아니라 인격의 무게를 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극도로 가난했지만 제자들은 그를 스승으로 존경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가난을 입에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난 속에서도 학문에 몰두했고 저술에 집중했고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지갑이 아니라 그의 정신을 보았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사회적 자본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당신의 발언권을 보존하는 전략입니다. 경제적 곤궁은 가족 내부에서 숫자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감정으로 나눌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과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십시오. 정부의 복지 제도를 알아보십시오.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하지만 이웃에게는, 친구에게는, 모임에서는 절대 입을 열지 마십시오. 그들의 동정어린 눈빛에 속지 마십시오. 그 눈빛 뒤에는 당신을 멀리하려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지갑이 비었을수록 입을 닫으십시오. 돈이 없을수록 품격을 세우십시오. 형편이 어려울수록 침묵으로 존엄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격을 부자로 남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품격 있는 빈곤은 침묵에서 나옵니다. 다사는 병중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병세에 매몰되어 나를 잃지 마라. 유배 생활 18년 동안 다사는 여러 차례 병을 앓았습니다. 습한 남쪽 기후, 열악한 주거 환경, 영양 부족. 그의 몸은 끊임없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편지 어디에도 병에 대한 하소연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왜일까요? 병이 심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병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모임을 관찰해 보십시오.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나는 당뇨에 고혈압까지. 병원에서 이번에 또 검사하래. 약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8가지예요. 대화가 병명 배틀이 됩니다. 누가 더 아픈가를 경쟁하는 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걱정합니다. 공감합니다. 위로합니다. 하지만 2번째 만남, 3번째 만남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해 보십시오. 네. 그러시구나. 눈빛에서 관심이 사라집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귀는 닫혀 있습니다. 4번째, 5번째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또 그 이야기네. 만날 때마다 아프다는 얘기만 하시네. 저분 만나면 기운 빠져. 당신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왜입니까?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살아온 삶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앓고 있는 병으로 기억합니다. 아, 그분. 당뇨 있으신 분. 저 어르신. 관절염 심하신 분. 고혈압에 협심증까지 있으신 분이잖아. 당신의 과거 업적도, 경험도, 지혜도 사라집니다. 오직 병명만 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약한 존재로 분류합니다. 모임에서 중요한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데 괜히 부담드리면 안 되지. 새로운 활동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아. 점점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결국 당신은 기피 대상이 됩니다. 저분 만나면 우울해져. 아픈 이야기만 들으면 나까지 기운 없어져. 그렇다면 침묵하십시오. 병을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병에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병은 의사에게 말하십시오. 의사는 당신의 증상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으로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픔은 신에게 기도하십시오. 신은 당신의 고통을 들어주고 그것으로 당신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는 필요한 만큼만 알리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건강을 돌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친구들에게는, 이웃들에게는, 모임에서는 입을 다무십시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의 고통이 아니라 활력을 이야기하십시오. 요즘 산책을 시작했어요. 아침 공기가 참 좋더군요. 집에서 요가를 배우고 있어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정원 가꾸기를 하는데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병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말하십시오. 병이 있어도 즐기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바뀝니다. 저 나이에도 저렇게 활동적이시네. 건강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야.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이야. 침묵은 당신을 환자가 아닌 여전히 건재한 어른으로 보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위장술입니다. 더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병은 당신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병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독서, 음악 감상, 손주와의 시간, 오랜 친구와의 대화, 새로 배우는 취미, 이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병든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삶을 즐기는 사람으로 봅니다. 존재감은 여기서 나옵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여러 차례 병을 앓았지만 그 시간에도 저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병든 유배객이 아니라 위대한 스승으로 기억합니다. 왜입니까? 그가 병세를 입에 담지 않고 대신 학문으로 자신을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존재감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병을 숨길 필요는 없지만 병을 당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관절염 환자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병원에 가고 약도 드시고 건강 관리를 하십시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병을 전시하지는 마세요. 반복되는 통증 호소는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끝없는 병명을 나열하는 것은 당신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의 병이 아니라 당신의 품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침묵으로 병을 격리하고 활력으로 당신을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사는 유배 중 자기 성찰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한 꽃을 흔들어 향기를 찾으려 하지 마라. 어제의 나를 뽐내는 자는 오늘이 죽은 자다. 다산 정약용. 그는 젊은 시절 정조의 총애를 받던 총망받는 관료였습니다. 33세의 정삼품 동부승지.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였습니다. 유배지에서 그 영광을 회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궁궐에 있을 때는 이라고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사는 단 한 번도 과거의 관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과거가 자랑스럽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순간 현재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년의 내가, 이 네 글자로 시작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압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구나. 과거의 성공담은 현재의 초라함을 증명하는 역설적 고백입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때는 임원까지 했었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때는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갔지. 지금은 쇠락했구나. 젊었을 때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는지 알아? 지금은 한가하구나. 과거를 소환할수록 당신은 현재를 살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젊은 세대의 반응을 관찰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정중하게 듣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두 번째는 무관심해집니다. 네. 세 번째는 피곤해합니다. 또 그 얘기시네. 그리고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꼰대야, 꼰대.
과거 얘기밖에 할 게 없으신가 봐. 현실 감각이 없으셔. 더 냉혹한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젊은 세대는 당신의 훈장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현재적 태도를 봅니다. 당신이 30년 전에 무엇을 했는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시대착오적인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모르지만 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과의 소통을 포기합니다. 과거 자랑은 존경을 얻는 게 아닙니다. 거리를 만듭니다. 모임에서 당신이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고 시작하면 사람들은 눈빛을 교환합니다. 또 시작이네. 얼마나 길게 하실까? 커피 한 잔 더 시킬까? 당신은 경험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훈계를 듣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지혜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자랑을 참고 있다고 느낍니다. 결국 당신은 고립됩니다.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잃습니다. 현재에서 도태됩니다. 그렇다면 침묵하십시오. 과거를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서랍 속에 넣으라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은 당신만의 보물입니다. 힘들 때 꺼내보는 위안입니다. 어려울 때 용기를 주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반복해서 들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과거를 말하지 않는 노년은 신비롭기 때문입니다. 저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말씀은 많지 않지만 뭔가 깊이가 있으신 것 같아. 과거 얘기는 안 하시는데 분명 대단한 분이셨을 거야. 이 궁금증이 존경을 낳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당신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반대로 과거를 늘어놓는 노년은 어떻습니까? 저분 과거 얘기는 이제 다 외웠어. 과거에만 사는 분이야. 현재에는 할 게 없으신가 봐.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더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입을 닫고 대신 귀를 여십시오.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때와는 다르네. 흥미롭다. 그 분야에 대해 더 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젊은 세대의 반응이 바뀝니다. 저 어르신은 다르셔. 우리 이야기를 진짜 들어주시네.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이야. 현재를 배우는 노년은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꼭 필요할 때만 과거의 경험을 꺼내십시오. 하지만 자랑이 아니라 조언의 형태로 예전의 내가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때는 이 아니라 경험상 이런 점을 조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전달하십시오. 존경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의 무게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자신의 과거 관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동부승지였을 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에 충실했습니다.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귀 기울였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과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학문적 깊이 때문에 그를 존경했습니다. 침묵은 당신을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정의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성공은 서랍 속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꺼내서 흔들수록 빛이 바래고 자랑할수록 무게가 가벼워지고 반복할수록 사람들은 지겨워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30년 전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떤 태도로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젊은 세대를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그들로부터 배우십시오. 왕년에라는 말 대신 요즘이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과거를 말하지 않는 노년은 신비롭고 현재를 배우는 노년은 매력적이며 침묵을 지키는 노년은 존경받습니다.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진정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형제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집안의 수치를 밖으로 내보이지 마라. 그것은 가족 전체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다산의 가문은 유배 기간 동안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형제들 간의 갈등, 재산 분쟁, 생존을 위한 다툼, 내부는 처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기록에도 가족 간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사는 철저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일까요? 갈등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가족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 가족 전체가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위가 못마땅합니다. 자녀들 간의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습니다. 손주 양육 방식이 영 못마땅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랜 친구를 만나 별 생각 없이 몇 마디 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이 내뱉은 이야기는 발없는 말이 되어 동네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이야기는 과장되고 왜곡되어 돌아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대. 실제로는 의견 차이였는데, 저 집 사위가 장인어른한테 돈을 안 준대. 실제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건데, 저 집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법정 싸움한대. 실제로는 협의 중이었는데, 실제보다 훨씬 심각하게 각색되어 동네의 화제거리가 됩니다. 더 잔인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사자들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며느리가 듣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밖에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셨어? 사위가 듣습니다. 장인어른이 내 욕을 하고 다니셨다고? 자녀들이 듣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형제 문제를 남들한테 다 떠벌리셨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됩니다. 복구할 수 없는 상처가 생깁니다. 신뢰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가족은 더 깊이 분열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배신자가 됩니다. 가족을 외부에 팔아넘긴 사람, 집안의 비밀을 지키지 못한 사람, 가족의 명예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람.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볼까요? 저 집 어르신이 가족 얘기를 밖에 하고 다니시네. 가족도 제대로 관리 못 하시는구나. 저렇게 입이 가벼우면 안 되지. 동정이 아닙니다. 경멸입니다. 그렇다면 침묵하십시오. 가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가족 갈등을 외부에 드러내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가족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 위기 대처 능력이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사람들은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가족 이야기도 저렇게 떠벌리고 다니겠구나. 저 사람한테는 중요한 얘기하면 안 되겠다. 거리를 두어야겠다. 당신의 사회적 신뢰도가 급락합니다. 반대로 가족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저 집도 분명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말이 없으시네. 위기 관리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신중하고 믿을 만한 분이야. 침묵은 당신의 리더십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더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곧 당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가족은 하나의 단위로 평가받습니다. 며느리가 욕먹으면
시어머니도 함께 욕먹습니다. 사위가 망신당하면 장인어른도 함께 망신당합니다. 자녀들이 싸우면 부모도 함께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저 집안이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자식들이 저 모양이지. 집안 교육이 안 된 거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이타심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십시오. 며느리와 갈등이 있으면 직접 대화하십시오. 사위와 문제가 있으면 1대1로 만나십시오. 자녀들 간 분쟁이 있으면 가족 회의를 여십시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가족 상담사, 변호사, 중재자. 그들은 직업적 비밀을 지킵니다. 하지만 외부에는 절대 입을 열지 마십시오. 이웃에게도, 친구에게도, 친척에게도. 우리 집안일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사는 가족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참고 견디라는 뜻입니다. 가족 문제를 외부에 하소연하는 것은 은혜를 구걸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오지 않습니다. 오직 소문만 옵니다. 침묵은 가족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침묵은 명예를 보존하는 전략입니다. 가족 갈등은 모든 집에 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위와 장인어른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재산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밖으로 내보이는 것은 자해 행위입니다. 당신이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는 순간, 첫째, 가족 전체가 망신당합니다. 둘째, 당사자들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셋째, 당신의 사회적 신뢰가 무너집니다. 세 가지 모두를 잃습니다. 가족 내부의 문제는 가족 내부에서만 해결하십시오. 벽 밖으로 한마디도 새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귀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친구의 입에 오르내려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십시오. 대화가 어렵더라도 계속 시도하십시오.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밖으로 꺼내지는 마십시오. 가족의 명예는 곧 당신의 명예입니다. 가족의 품격은 곧 당신의 품격입니다. 침묵이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1836년) 다산 정약용은 7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년의 유배. 그 시간 동안 그가 남긴 것은 500여 권의 저술이었습니다. 말 대신 글을 남겼습니다. 하소연 대신 사상을 남겼습니다. 불평 대신 업적을 남겼습니다. 침묵이 만든 기적입니다. 당신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길. 자녀의 실패를 털어놓고 경제적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건강 문제를 반복하고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고 가족의 갈등을 드러내는 길.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일시적인 위로, 값싼 동정, 곧 사라질 관심, 그리고 자녀에게 찍힌 낙인, 당신이 잃은 발언권, 주변이 걷어간 존경, 무너진 가족의 명예, 바닥에 떨어진 품격. 두 번째, 침묵하는 길. 입술을 닫고 사생활을 감추고
불평을 삼키고 과거를 서랍에 넣고 가족을 벽 안에서 지키는 길.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존된 에너지, 세워진 품격, 지켜진 발언권, 만들어진 신비로움, 확립된 존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 다사는 말했습니다. 천하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내 마음의 평화가 가장 소중하다.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만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평화는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소연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충만한 힘이고, 도망이 아니라 전략이며 나약함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노년의 법칙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젊을 때는 드러내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이제는 감추는 것이 미덕입니다. 젊을 때는 말하는 것이 용기였습니다. 이제는 침묵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젊을 때는 표현하는 것이 솔직함이었습니다. 이제는 절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후세는 다산 정약용을 조선 최고의 실학자로 기억합니다. 그의 가난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병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한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그의 업적과 품격만 기억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면 침묵하십시오. 입술을 닫으십시오. 사생활을 감추십시오. 불평을 삼키십시오. 오늘 당신이 지킨 침묵이 내일 당신의 위험이 될 것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산이 그랬던 것처럼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거인으로 남으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